바람이 세게 불수록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이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 미국 셧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공백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XRP 현물 ETF, 미국 법안,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런 단단한 뿌리가 리플 XRP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흔들림은 뿌리를 더 깊게 할 뿐이지 절대로 나무를 쓰러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노동통계국이랑 경제분석국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멈추면서 비농업 고용지수랑 CPI, PCE 같은 이런 핵심 지표가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셧다운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끝났었지만요. 데이터 수집이랑 정리의 시작 때문에 지금 일 기준으로도 11월 공식 지표 상당수가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FOMC를 열고 있습니다. 역사상 보기 힘든 블라인드 FOMC라는 거고 정확한 현재 경제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10월달에 낡은 데이터랑 민간 추정치에 기대 가지고 금리 결정이라는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과 셧다운 여파로 경기가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 불확실성은 가장 먼저 레버리지 자산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요. 지금 20 안팎의 극도의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고 대형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이 없는데도 시장 투자 심리는 이미 바닥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뉴스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시장처럼 보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의 공포 장세에 대해서 암호화폐 자체에 뭔가 큰 악재가 터져서 생긴 감정으로 이해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열어보자면은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거는 코인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이 달러 흐름이 막힌 구조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 셧다운 동안 연방 정부의 지출이 멈춰버리면서 원래라면 민간으로 흘러갔어야 될 달러가 TGA 계좌에 묶였습니다. 역레포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흡수되는 구간이 겹치면서 이 시중에서 활용 가능한 달러풀이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나 회사채, 특히 레버리지가 많이 얹혀있는 기술주랑 암호화폐부터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 기본 펀더멘털이 나빠져서가 아니라요. 그냥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포지션까지도 줄어드는 이런 단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공포장이 이 암호화폐 고유의 위기라기보다는 유동성 경색에 따른 구조적인 공포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워싱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작년 여름 당시 하원은 클래러티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이런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본다라는 거. 미국 SEC랑 CFTC가 서로 이건 내 권한이다, 아니다 내 권한이다 이러면서 싸우던 것들을 정리해보겠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상원으로 넘어오면서 그 게임이 달라졌죠. 이 상원은행위원회랑 농업위원회가 각자 자신들의 관할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버전의 시장 구조 법안을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원은행위 쪽에 설계를 이끄는 인물이 바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인데요. 루미스가 지금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공화당 단독으로라도 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런 독자 강행 카드까지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마크업 날짜가 바로 다가오는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의도는 분명해요. 위원회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의 버전을 만들어서 본회의로 올려버리면 민주당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안을 막아서 혁신을 가로막는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로 타협에 나설 것인지 어느 쪽이든 간에 논의의 기준선은 루미스랑 스콧 안이 됩니다. 이 법안 초안에서 XRP랑 직결되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토큰이 과거의 투자 계약의 형태로 팔렸다라고 할지라도 토큰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본다는 논리인데요. 리플이 미국 SEC 소송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이런 구조를 법률로 못을 박은 셈입니다. 만약에 이런 프레임이 상원에서까지도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리플 XRP의 비증권성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서 시장 구조법의 일부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 이게 단기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변화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현물 ETF 지위를 얻은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출시 이후에 보름도 되지 않아서 ETF로 들어간 자금이 수십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금이 현물 XRP를 매수해서 커스터디 지갑에 가둬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긴데요. 이 과정에서 ETF는 거래소에 있던 유통 물량 일부를 조용히 흡수해 버린다라는 거. OTC에서 물량을 모으고 수탁업체 지갑으로 옮기고 그 물량을 중장기적으로 잠가버립니다. 이 표면의 가격 차트만 보면요. XRP가 여전히 2달러 안팎에서 눈치만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뒤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천천히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암암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난다? 그러면 공급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 셋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더 크게 보시려면 미국 박도 한번 같이 보셔야겠죠. 유럽에서 미카가 전면 시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랑 사업자들에게 엄격한 준비 요건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체계인데요. 뉴욕 규제문을 통과한 RLUS는 향후에 유럽 진출 시에도 미리 검증된 자산이라는 이런 딱지를 들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폴란드가 국내 이행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행사하면서 잠깐 규제 공백지대로 남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 차익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이 폴란드로 몰리게 될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역시 미카라는 한 가지 틀 안으로 정리되어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를 최대 55% 잡소득이 아니라 주식과 유사한 20%대 분리과세로 바꾸고자 하는 논의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본이 전통적으로 XRP 우호적인 시장이죠. 세제가 완화되면은 일본발 XRP 유동성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국제 결제 표준 측면에서는 ISO 2002 전환 마감 시한까지도 지나버리면서 은행들의 결제 시스템은 리플 넷과 호환 가능한 이 차세대 메시지 포맷으로 업그레이드가 끝난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장벽이 사라진 만큼 여기서 남은 거는 규제 명확성과 인센티브 설계겠죠. 이렇게 구조를 충분히 보셨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길이 열려있는지 엿보겠죠. 지금 XRP 가격은 2달러 초반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ETF 자금 유입, 비증권성 명확화, 그리고 RLUSD 인프라 구축이라는 펀더멘털 강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 셧다운 후폭풍이랑 블라인드 FOMC, 데이터 공백에 따른 공포가 상단을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가 입법 랠리 시나리오입니다. 말씀드렸던 12월 16일 이 미국의 상원 은행위 마크업에서 루미스 스콧안이 통과됐고 코리 부커가 중간에서 조율에 나서면서 내년 초에 상원 본회의에서 초당적인 타협안이 통과되는 그림. 이럴 경우에 시장에서는 드디어 규칙이 정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리플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기관 자금 유입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ETF의 자금 규모는 지금의 몇 배로 커질 거고 XRP 가격은 전고점을 다시 시험하는 이런 흐름까지도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체랑 축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미국 상원은행위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법안이 나오긴 하지만요. 시간 부족과 정치적 대립으로 본회의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지는 그림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같은 극단적인 공포는 서서히 누그러지겠지만요. 폭발적인 상승 랠리는 당분간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 그 대신에 ETF랑 기관들은 시장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물량을 축적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 차트로 보자면 지루한 횡보처럼 보이겠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커스터디 물량과 중장기 보유 물량이 늘어나는 언더 더 후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매크로 쇼크입니다. 이 블라인드 FOMC 이후에 뒤늦게 나온 물가 지표가 시장을 실망시키거나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한 차례 더 리스크 자산 전반을 흔드는 그림인데요. 이럴 경우에 단기적으로 리플 XRP 역시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 다만 지금과는 다른 점이 존재하겠죠. ETF랑 은행 커스터디, RLUSD 인프라가 만들어 놓은 하방 경직성입니다. 이 과거에 공포가 오면은 시장 전체가 한 방에 무너졌었다면은 지금은 은행과 ETF, 규제 승인 스테이블코인이 하단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구조가 생겼다라는 거. 가격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인프라 자체가 사라지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이 이전 사이클과의 차이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축이 더 이상 단순한 호재나 악재가 아니라요. 인프라와 규칙의 완성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기준점은요. 이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워싱턴의 시그널입니다. 12월 16일 상원은행이 마크업에서 루미스 스콧안이 어떤 형태로 통과가 되는지, 그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코리 부커가 어떤 중재안을 들고 나오는지, 이에 따른 향후 입법 속도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거라는 거. 이어서 유동성의 방향성이겠죠. 연준의 점도표랑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힌트들, 그리고 셧다운 이후에 정보 지출 재개에 따른 유동성 풀림 속도를 바라보면서 이 공포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돈맥 경화였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의 실제 사용량입니다. XRP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의 추이들, 그리고 RLUSD 실제 결제량, 디파이에서의 쓰임새, BNI 멜론을 비롯한 은행들의 커스터디 비즈니스 확장 속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공포장에서 무작정 감정에 반응하는 거, 그리고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 지금은 안 좋아 보인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매크로가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고요.
정치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ETF, 스테이블코인, 은행 커스터디라는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XRP 인프라는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는 코인 자체의 악재보다는요, 이 정보 셧다운과 블라인드 FOMC가 만들어낸 유동성 경세, 그리고 데이터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공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클래러티 법안, 그리고 부수 자산 개념, 이 상원 은행이랑 농업위의 입법 경쟁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는 비증권성, ETF, RLUSD랑 은행 커스터디라는 이 구조적인 이점을 동시에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그렇다면 입법 랠리랑 정치랑 축적, 그리고 매크로 쇼크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ETF랑 스테이블코인, 은행 커스터디로서 대표되는 인프라 완성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 중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요, 이 단기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워싱턴의 입법 신호, 그리고 유동성의 방향성, 그리고 리플 XRP의 인프라의 실제 사용량이라는 이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계획과 루틴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갈 겁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실제로 그저 한 종목을 사놓고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하지만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짜 장기 투자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이런 전략과 준비가 함께 들어가는 과정이겠죠. 이 비중은 어떻게 나눌 건지, 하락이 왔을 때 어디까지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떤 식으로 낮춰갈 건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높은 평단을 낮추면서 이 포지션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시기는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최악의 하락장입니다. 그때가 가장 무섭지만 또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1년 전 비트코인 가격, 2년 전, 3년 전 가격들 쭉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도 분명 공포가 있었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그 구간이 과연 위기였는지 아니면 기회였는지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소리 없이,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우상향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면 두려움에 떠나 있었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장기 투자라는 거는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사람의 몫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수익보다 먼저 나만의 루틴과 기준을 지키는 연습부터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게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